비단에 쌓인 소름 끼치는 선물, 짐승이 집행한 하늘의 심판. 세상살이가 아무리 험난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산천의 영물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고통에 울부짖는 호랑이의 눈에 박힌 날카로운 가시를 뽑아주었던 한 사내의 용기 있는 자비심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가엾게 여겼을 뿐이지만 산신령이라 불리는 그 짐승에게 그것은 자신의 세상을 다시 찾아준 구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러 가문은 몰락하고 탐관오리의 횡포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밤,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짐승의 입에 물린 것은 화려한 비단에 쌓인 의문의 보따리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숨죽이던 순간, 보따리 속에서 드러난 것은 차가운 해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닌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머리는 바로 은혜를 베푼 사내의 가정을 파탄내고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탐관오리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도 권력도 해결해주지 못한 억울함을 숲의 맹수가 대신 갚아준 이 이야기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며 때로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가슴을 치셨을 여러분께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깊은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호랑이의 섬뜩하지만 고귀한 선물, 그 피 맺힌 보은의 진실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겨울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흩날리며 은가루처럼 반짝였고 처마 밑에는 얼음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투명한 빛을 뿜어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드문드문 떨어진 서너 채의 초가집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으면 사람이 사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산기슭 바로 아래에 작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젊은 선비 강 씨와 그의 노모가 단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강 선비는 본래 한양에서 글을 읽으며 과거 급제를 꿈꾸던 유망한 인재였으나 조정의 억울한 당쟁에 휘말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손에는 붓 대신 낫과 호미를 들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선비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며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 산천 초목이 꽁꽁 얼어붙고 눈보라가 며칠 밤낮으로 몰아쳐 산짐승들조차 굴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선비의 집은 낡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아랫목조차 냉골이 되기 일쑤였고 빗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모의 지병인 기침이 심해져 밤새 콜록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약초를 다려드려야 했으나 폭설로 인해 산길이 막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강선비는 밤새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산에 올라 약초와 곶감을 구해오리라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눈발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산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선비는 낡은 무명 저고리를 여러 겹 껴입고 발목을 단단히 묶은 뒤 지게를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 하나로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눈 위에 강선비의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고 적막한 산속에는 그가 밟는 눈소리와 가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어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꾸짖는 듯했습니다. 강선비는 눈 속에 파묻힌 마른 나뭇가지들을 찾아 지게에 싣고 바위 틈이나 나무 밑동을 뒤져가며 도라지나 잔대 같은 약초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무뎌지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갔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산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인 좁은 골짜기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로센 강선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저 멀리 거대한 바위 뒤로 누런 털무늬가 언뜻 보였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 산군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던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랬다가는 당장 잡혀먹힐 것이라는 공포가 뒤엉켜 강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를 덮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바위 옆에 웅크리고 앉아 괴로운 듯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르르, 그르르 하는 소리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찬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강선비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가 앞발로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비비고 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오른쪽 눈 주변은 피와 고름으로 엉겨붙어 흉측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녀석은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강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산군이라도 병과 상처 앞에서는 나약한 생명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치자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두 발짝 호랑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강선비를 노려보았지만 덤벼들 힘조차 없는지 그저 금빛 눈동자를 껌벅이며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호랑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눈두덩이 바로 아래에 굵고 날카로운 나무가시 혹은 사냥꾼이 쏟아부러진 화살촉 같은 것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주변은 퉁퉁 부어올라 붉게 달아올랐고
썩어가는 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 작은 인간이 자신을 해치려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는지,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강선비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산군님,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덜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투와 눈빛은 호랑이에게 전해진 듯했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크응하고 울더니 스르르 눈을 감고 고개를 선비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의 표시였습니다. 강선비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털의 감촉과 뜨거운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강선비는 호흡을 가다듬고 박혀있는 가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살 속 깊이 파고든 가시는 겉으로 보기에도 꽤 길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양손으로 가시의 끝부분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조금 아플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그는 짧게 속삭인 뒤 단숨에 힘을 주어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쿠오오 호랑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으나 다행히 강선비에게 달려들지 않고 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뽑혀나온 것은 손가락 길이만한 굵은 산사나무 가시였고 그 끝에는 검붉은 피와 고름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가시가 빠지자 막혀있던 고름과 피가 터져나오며 상처 부위의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는지 안온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강선비는 품속에서 깨끗한 천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처 주변에 피를 닦아주었고 자신이 캐온 약초 중 지혈에 좋은 것을 씹어 상처 부위에 붙여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든 과정을 얌전하게 받아들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강선비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나자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일으키는 그림자가 강선비를 완전히 덮을 정도였습니다. 호랑이는 강선비를 향해 깊은 눈망울로 한참을 응시하더니 마치 사람이 하듯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신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산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강선비는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기이한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강선비는 서둘러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겪은 기이한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문 밖까지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참아하지 못하고 그저 약초를 캐느라 늦었다고 둘러대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강선비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빛 눈동자에 호랑이가 떠올랐고 손끝에는 여전히 그 거친 털에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문풍지는 윙윙 소리를 내며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선비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든든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거대한 산군이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조금 잦아든 것을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과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강선비는 여전히 산기슭 오두막에서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혹시나 그 호랑이를 다시 마주치지 않을까 주위를 살피곤 했지만 그날 이후로 호랑이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도 모두 헛것을 본 것이라며 믿지 않았고 강선비 또한 구태여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과 산짐승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추억으로 간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선비의 오두막 주변에는 어느덧 잡초가 무성해지고 기둥은 조금 더 기울어졌지만 모자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강선비의 지극정성으로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마당에 나와 소일거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듯했고 그들의 소박한 행복 또한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호수에도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일 듯 이 고요한 산골 마을에도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낯선 사람들이 떼를 지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을 측량하고 집들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수근거렸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정체를 물었으나 그들은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며 촌장을 밀쳐낼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세도를 부리던 아주 높은 벼슬아치가 은퇴 후 내려와 살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점찍은 명당 자리가 바로 강선비가 살고 있는 그 오두막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이 말하기를 그 자리는 왕우장상이 나올 기운이 서린 천하의 명당이라 하여 그 탐욕스러운 대감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선비는 그 소문을 듣고도 설마 산속 깊은 곳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누가 탐내겠느냐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선비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게 생긴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허락도 없이 마당으로 들어와 침을 뱉고 기물들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이 집에 사는 놈이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할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방 안에 있던 노모가 놀라 뛰쳐나왔고 강선비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아침은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으로 얼룩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당에 들이닥친 사내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강선비와 그의 노모를 위협했습니다. 그 중에는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 칼자국이 난 험상관은 자가 우두머리인 듯 했는데 그는 흙이 잔뜩 묻은 신발로 애써 갖고 놓은 마당의 텃밭을 짓밟으며 그는 거만한 태도로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는 이 집터가 이제부터
한양에서 내려오신 최대감마님의 소유가 될 것이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선비는 떨리는 노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곳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아니지만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터전이고 병든 어머니가 요양하는 곳이라 절대 비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아서 왈패들도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은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우두머리는 바닥에 침을 콩 뱉으며 가난한 선비 주제에 대감마님의 영을 거역하려 드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최대감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한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진 분인지 떠벌리며 좋은 말로 할 때 떠나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강선비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그들은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장독 뚜껑을 발로 차 깨뜨리고 처마 밑에 말려둔 시래기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노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강선비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지로 삼키며 그들의 만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바탕 난동을 부린 왈패들은 내일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끔찍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장독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짓밟힌 채소들이 흙투성이가 된 광경을 보며 강선비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나온 그는 묵묵히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걱정으로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산골의 차가운 바람이 땀식은 등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는 뼈에 사무치는 한기를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심한 하늘은 그저 푸르기만 해서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며 최대감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하필이면 이 척박한 산골 마을에, 그것도 강선비의 낡은 오두막을 탐내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대감은 조정에서 탐관오리로 악명을 떨치다 쫓겨나다시피 낙향한 인물로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는 남은 여생을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명당을 찾아다녔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유명한 직관이 강선비의 오두막 터를 보고 금계포란형, 즉 금닭이 알을 품은 형상의 천하명당이라 일러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 자손이 왕이 되거나 큰 재물이 들어온다는 말에 최대감은 눈이 뒤집혀 기어 이 그 땅을 차지하려 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선비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의 위세가 워낙 등등한 데다 그의 수하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낼 뿐이었습니다. 평소 강선비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조차 눈을 피하고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강선비는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인심 좋던 산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공포라는 먹구름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선비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우물가에서 물을 핥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말수가 적고 세상 일에 무관심한 듯 보였으나 구분 등과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해안이 숨겨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강선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선비, 내 말 잘 듣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 하지 말게나.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는 법이지. 저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야. 자네가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통할 상대가 아니네. 박노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말에는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효심은 하늘이 알 정도지만 지금은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노모를 지키는 길이네. 저 독한 놈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걸세.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 하나 없애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노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선비가 거대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탐관오리에 맞선다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나방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선비는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당장 갈 곳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살고자 했던 자신의 소박한 소망마저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노인에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지만 노인의 충고는 가슴 깊이 박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한 채가 등장했습니다. 가마꾼들의 우렁찬 구룡소리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강선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린 최대감은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며 강선비의 오두막을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 집터를 평가하는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강선비가 마당으로 나오자 최대감은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하인을 시켜 엽전 몇 푼이 담긴 주머니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놈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일 테니 썩 받고 꺼지거라.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바닥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최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대감, 아무리 힘이 있고 재물이 많다 한들 사람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저와 제 어머니의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니 천금을 준다 해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강선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의 기계는 서슬퍼런 최대감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최대감의 얼굴이 이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부채를 쫙 펼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느냐.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노잣돈이라도 쥐어주려 했건만 기어이 매를 벌고 싶으냐. 최대감은 화를 참지 못하고 펄펄 뛰며 당장이라도 강선비를 끌어내 곤장을 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려 하자 방 안에 있던 노모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최대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 노모가 땅바닥에 엎드려 비는 모습을 보고도 최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발길질을 하며 노모를 밀쳐냈습니다. 강선비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수적 열쇠에 몰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를 감싸 안고 그들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체면을 구긴 최대감은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면서 더욱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난 내 놈과 내 어미를 산짐승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산골짜기를 울리며 메아리 쳤고 그 섬뜩한 경고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대감이 돌아간 뒤에도 그가 남긴 공포의 잔재는 짙은 안개처럼 강선비의 집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들이 짓밟은 흔적이, 어머니의 옷자락에는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선비의 집에는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지붕 위로 돌멩이가 날아와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마당을 서성거리는 발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물에 오물이 던져져 있거나 닭장이 파헤쳐져 닭들이 죽어있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분명 최대감이 보낸 자들의 소행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강선비가 제 발로 나가 떨어지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대문 빗장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해 머리맡에 낫을 두고 잠을 청했지만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곤두박질 쳤고 바람소리마저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식음도 전폐한 채 알아누웠고 강선비의 얼굴 또한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이타게 변해갔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대신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처절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대놓고 최대감의 눈치를 보며 강선비를 피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혹시라도 최대감의 하인들이 볼까봐 강선비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선비는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믿었던 정의도, 따뜻했던 인심도 탐욕스러운 권력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며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만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강선비의 한숨소리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대감 측에서 보낸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을 역적으로 몰아 죽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한 강선비에게 역적이라는 단어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끔찍한 모함이 다시금 자신을 조여오자 강선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집을 내주자니 갈 곳이 없고 버티자니 목숨이 위태로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는 냉수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며칠간의 괴롭힘으로 택감조차 구하지 못해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소자가 힘이 없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는 힘없는 손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 하늘이 우리를 버리겠느냐.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서려 있어 그 위로는 더욱 슬프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고 빗줄기는 낡은 지붕을 뚫을 듯이 퍼부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와 함께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선비는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꽉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마당 저편에서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날라온 나뭇가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강선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대감이 보낸 자들이 기어이 쳐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산짐승이 내려온 것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아주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푸른 불빛을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리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르르, 그르르. 그 소리는 3년 전 눈 덮인 산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강선비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폭풍우 치는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강선비의 오두막은 마치 거대한 파도 위에 떠있는 쪽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와 짐승의 거친 숨소리는 천둥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강렬하게 강선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늙으신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손에는 녹슨 한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등잔 불마저 바람에 흔들려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깜빡거렸고 방 안의 그림자들은 마치 춤을 추듯 일렁이며 두 사람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강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틈으로 시선을 고정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빗줄기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과 본능적인 감각은 문 밖, 바로 저편에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강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 자신이 더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묵히는 밖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는 늑대나 멧돼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묵직했으며 땅을 울리는 듯한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3년 전 겨울 산속에서 마주쳤던 그 거대한 호랑이, 산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최대감의 말대로 산신령이 노하여 벌을 내리러 온 것일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뒤집어 놓는 사이 밖에서는 다시 한번 쿵 하고 무언가가 마루에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흙을 밟는 육중한 발소리가 아주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강선비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놈들이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낫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빗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지만 오두막을 감싼 정막은 폭풍우보다 더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묵주를 돌리며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고 강선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뜬 눈으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최대감의 하인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이 집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다시금 차라리 산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 저 악랄한 인간들에게 수모를 겪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요란했던 비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쳤고 산골 마을에는 짙은 물안개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선비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밤새 탁해진 공기를 씻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려다 말고 쏘스라치게 놀라 멈칫했습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던 그의 눈에 마루 끝에 놓인 기이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낡고 초라한 오두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감싼 커다란 보자기였습니다. 강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면 강선비는 붉은색과 푸른색 실로 화려하게 수가 놓인 최고급 비단 보자기는 한양의 고관 대작집에서나 볼 법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이 깊은 산골 오두막의 마루 위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강선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자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둥그스름한 박이나 수박 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 했지만 묘하게 묵직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아래쪽에는 빗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모를 검붉은 액체가 살짝 배어나와 마룻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선비가 손을 뻗어 보자기를 만지려던 찰나 코 속으로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쇠 냄새 같기도 하고 도살장에서나 맡을 수 있는 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며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강선비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무리가 보였습니다. 최대감의 하인들과 왈패들이 약속한 시간이 되자마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와 쇠스랑, 횃불을 들고 있었고 꽹과리를 쳐대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위협적인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강선비는 보자기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마당으로 내려가 그들을 막아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그는 손짓으로 막으며 방 안에 계시라고 일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놈
강선비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짐을 안 싼 것이냐? 선두에 선 왈패 우두머리가 대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낡은 살인문은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십수명의 장정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고 집기를 집어 던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난폭해진 그들의 행동에 강선비는 입술을 깨물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어째 힘없는 백성을 이리도 핍박한단 말이냐? 강선비가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저 패배자의 비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이어 도착한 화려한 가마에서 최대감이 내렸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를 붙이며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는 여전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내 오늘 너의 그 뻣뻣한 목을 꺾어주마. 최대감은 하인들에게 눈짓하며 당장 강선비를 끌어내고 집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강선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최대감의 눈길이 우연히 마루 끝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마루 위에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 보자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은 물론이고 달려들던 하인들도 그 이질적인 풍경에 잠시 주춤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최대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내 놈이 훔친 물건이냐? 아니면 내게 바치려고 준비한 뇌물이더냐? 최대감은 강선비가 밤새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바쳐 용서를 빌려는 것이라. 워낙 고급스러운 비단이었기에 그 안에는 금은 보화나 귀한 약재가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한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그의 눈빛이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 허허, 이제야 내 놈이 살 길을 찾은 모양이구나. 진작 그럴 것이지. 어찌하여 매를 벌었느냐. 최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하인들에게 보자기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강선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도 저 보자기가 무엇인지,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저 물건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밤새 들렸던 짐승 소리, 마루를 울리던 둔탁한 소리, 그리고 보자기에서 풍기는 미묘한 피냄새. 강선비는 하인들이 마루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설 수도,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잠깐 손대지 마라. 저것은 내 물건이 아니다. 강선비가 소리쳤지만 최대감은 그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훔친 것이 분명하겠구나. 관아에 넘기기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봐야겠다. 하인 하나가 으스대며 마루로 올라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데요. 대감마님, 이거 꽤나 값이 나가는 물건 같습니다. 하인은 보자기를 흔들어 보이며 최대감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묵직한 내용물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고 바닥에는 붉은 핏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흥분에 눈이 먼 최대감과 하인들은 그것이 핏물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귀한 술이나 음식이 흘러나오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어서 열어보거라. 무엇이 들었는지 내 직접 확인하겠다. 최대감의 재촉에 하인은 마당 한가운데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에 집중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하인의 손이 보자기 매듭으로 향했습니다. 매듭은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끙끙거리며 매듭과 씨름하는 동안 강선비는 알 수 없는 오한에 몸을 떨었습니다. 왠지 저 보자기가 열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멈춘 고요한 아침.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와 매듭이 풀리는 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매듭이 느슨해지고 하인이 비단 자락을 양옆으로 펼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보자기 틈새로 지독하고 역겨운 악취가 확 풍겨나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인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가까이 있던 하인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대감도 인상을 찌푸리며 부채로 코를 가렸지만 호기심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강선비 역시 숨을 멈추고 과연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보자기가 완전히 펼쳐지기 직전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보자기의 내용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형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둥글고 털이 난 듯한 그것은 사람의 머리 크기만 했습니다. 보건 달아나는 하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자락을 젖혔습니다. 그의 하인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본 순간 하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에서는 으아악 하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뒤로 나자빠지며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른 하인들과 최대감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공포에 질린 하인의 모습에 덩달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리 호들갑이냐? 최대감이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단 보자기 위에 놓인 그것은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도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까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선비를 협박하던 최대감의 수하 중 가장 악랄했던 행동대장의 잘린 머리였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구토를 했습니다. 최대감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자기 안에 든 것은 어제 저녁 최대감의 밀명을 받고 강선비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몰래 잠입하려 했던 자객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 묻은 서찰 같은 것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머리의 상태였습니다. 날카로운 맹수의 송곳니,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목절 단면은 칼로 벤 것이 아니라 짐승이 물어뜯은 듯 처참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산중의 왕, 호랑이가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3년 전 강선비가 살려준 그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악인을 벌하기 위해 밤새 쥐도 새도 모르게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전율했습니다. 어젯밤 문 밖에서 들렸던 그 쿵 소리는 호랑이가 사냥한 악인의 머리를 물어다 놓고 간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짐승은 밤새
문 밖을 지키며 강선비와 어머니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호랑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왈패 중 한 명이 소리치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호랑이, 그것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최대감의 하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우왕좌왕하며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산군이 노했다. 산신령이 벌을 내리신 게야. 마을 노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공포에 질려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기름진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참혹한 광경은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선비는 피 묻은 보자기를 묵묵히 내려다보며 산 너머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호랑이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공포는 강선비의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자기 속에는 잘린 머리 외에도 또 다른 물건이 하나 더 들어있었습니다. 왈패들이 혼비백산하여 날뛰는 사이 강선비는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하지만 매우 낯익은 옥관자였습니다. 강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물건이자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고 갔던 정적, 바로 최대감이 훔쳐갔다고 알려진 그 물건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히 침입자를 처단한 것을 넘어 3년 전부터 얽히고 설킨 원한의 고리를 끊을 결정적인 증거까지 물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최대감은 단순히 집을 뺏으려던 것이 아니라 강선비의 집안을 완전히 멸문시키고 자신의 과거 악행을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강선비의 손에 들린 옥관자를 본 최대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것은... 최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선비는 옥관자를 높이 쳐들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지켜보고 산군이 증언한다. 이 옥관자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내 놈이 우리 아버님을 해하고 훔쳐간 작물이 아니더냐? 강선비의 서슬퍼런 일갈에 최대감은 털썩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숨막히는 긴장감은 강선비의 손끝에서 반짝이는 초록빛 옥관자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물건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지난 세월 강선비의 가문을 짓밟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최대감의 추악한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최대감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린 채 덜덜 떨기만 할 뿐 그 어떤 변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세등등하게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공포 앞에서 쪼그라든 비겁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왈패들과 하인들 또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강선비는 옥관자를 높이 든 채 한 발자국씩 최대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서릿발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 이 옥관자가 어찌하여 산군이 물어다준 보자기 속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 산속의 짐승조차 당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권력으로 사람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최대감은 엉덩이를 바닥에 끈 채 뒤로 물러나며 아니다. 그것은 모함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더니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을 거두고 엄한 얼굴로 대감을 꾸짖었습니다. 여보시오, 대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시오. 저 흉측한 머리는 당신이 보낸 자객임이 분명하고 저 옥관자는 강선비 부친의 유품이라는 것을 우리 마을 늙은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상군님께서 친히 이 마당에 증거를 내려놓으셨는데 아직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요. 박노인의 일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죽여 있던 용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식은 것이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시오. 사람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들자 최대감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대감은 다급하게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저 미친놈들을 당장 쫓아내라. 내 너희에게 준 돈이 얼마인데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러나 돈으로 산 충성심은 공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인들과 왈패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호랑이에게 물어뜯긴 참혹한 동료의 머리가 놓여 있었고 등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산군의 존재가 그들의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우두머리 왈패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스르르 놓으며 최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돈도 좋지만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산신령이 노하셨는데 여기서 칼부림했다가는 우리 모두 객사할 겁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우두머리가 무기를 버리고 돌아서자 나머지 하인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배은망덕한 놈들이. 최대감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망가는 하인들의 뒷모습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가마는 덩그러니 남겨졌고 위세를 과시하던 깃발은 바닥에 처박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당에 남은 것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최대감과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강선비, 그리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더 이상 그에게 손을 댈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옥관자를 품에 갈무리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아니, 이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다시는 이 신성한 산자락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그때는 산군이 아니라 제가 직접 관아에 고발하여 당신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최대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못하고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뒤편의 험준한 바위산 꼭대기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렁찬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어흥.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가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듯 웅장했고 땅바닥이 미세하게 떨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산군이 자신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이자 악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최대감은 남은 정신 줄마저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히익하는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고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대감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벗겨진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맨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갓은 찌그러지고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된 채 허겁지겁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도망가는 그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인과응보라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탐관오리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길 위에는 흙먼지만이 뿌옇게 피어올랐다가 가라앉았고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도 함께 거치는 듯 했습니다. 악인이 물러가고 소란이 찾아들자 강선비의 집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선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지켜보던 노모가 뛰어나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하늘이 도우셨어.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선비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두려움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이 대표로 나서서 강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선비, 우리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그리 모진 꼴을 당하는데도 우리 살 길 찾느라 외면했어. 정말 면목이 없네. 다른 이웃들도 덩달아 사과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도 저 탐관오리의 소나귀에 놀아났을 걸세. 강선비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무서웠을 겁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고 서먹했던 마을의 인심은 다시금 끈끈하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강선비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부서진 살인문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마당에 흩어진 깨진 장독 조각을 치우고 왈패들이 짓밟아 놓은 텃밭을 다시 골랐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마루 위에 놓인 흉물스러운 보자기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담력이 센 사냥꾼이 나서서 그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악인의 머리였으나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을의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강선비의 집은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온기가 더해져 예전보다 훨씬 더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서진 문짝은 새 밧줄로 단단히 고정되었고 어지럽던 마당은 말끔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쌀과 보리, 된장과 나물 등을 조금씩 걷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시달리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강선비 모자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저녁거리를 마련해온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악을 물리친 승리의 만찬이자 다시 하나 된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강선비와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상석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이웃들이 가져온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맡아보는 밥 냄새에 강선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주변 사람들은 껄껄 웃으며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자, 어서 드시게. 많이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박 노인이 막걸리 한 사발을 강선비에게 건네며 덕담을 했습니다. 강선비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붉어진 얼굴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마을을 비추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사리부터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강선비는 효심, 지극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선비는 그런 칭송보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편안한 얼굴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3년 전 산속에서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푹 쉬시게. 내일 또 보세. 따뜻한 인사가 오고 갔고 강선비는 대문 밖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마당. 강선비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산 그림자가 웅장하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밤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결에 희미하게 산짐승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강선비는 산 쪽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상구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람을 타고 산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강선비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했는지 금세 떨어졌지만 그 얼굴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글을 쓰려 했으나 먹을 까는 동안에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을 맞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고 선과 악은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오늘따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는 고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선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든든한 이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냉기는 사라지고 아궁이의 온기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문득 3년 전 호랑이의 눈에서 뽑아냈던 그 가시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자신의 가슴속에 박혀있던 오랜 원망과 두려움의 가시도 함께 뽑혀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최대감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뒤 산골 마을에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안온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고 투명한 햇살이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자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밤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산군이 악인을 심판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10리 밖, 100리 밖까지 퍼져나갔고 그 덕분에 인근의 다른 탐관오리나 도적대들도 감히 이 마을을 넘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호랑이가 지키는 마을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에 걸맞은 자부심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선비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초라한 오두막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집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틈만 나면 강선비의 집에 들러 무너진 담장을 튼튼하게 다시 쌓아주었고 비바람에 삭은 지붕의 이형을 걷어내고 황금빛 새 지푸라기로 두툼하게 엮어 올려주었습니다. 삐걱거리던 마루는 매끄러운 소나무 판자로 교체되었고 찢어진 문풍지는 새하얀 창호지로 말끔하게 단장되었습니다. 강선비가 극구 사양하며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건 산신령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네 라며 웃으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강선비의 집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나아지자 강선비는 자신이 지닌 학식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랑방을 개방하여 작은 서당을 열었고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산골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댕기머리를 한 아이들이 책보를 끼고 강선비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르황.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산골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강선비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은혜를 갚는 마음,
그리고 자연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들이라다가도 잠시 허리를 펴고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한편 강선비는 호랑이가 물어다 준 옥관자를 들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최대감의 비리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파직되었고 새로 부임한 사또는 청렴하고 공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옥관자를 증거로 제출하며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연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옥관자는 조정에서 하사한 물건으로 장물아비의 장부와 대조해본 결과 최대감이 훔쳐간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사또는 재조사를 명하여 강선비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었고 빼앗겼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실 수는 없었지만 강선비는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술을 따르며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시라고 못난 아들이 늦게나마 효도를 했다고 오열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산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집집마다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최대감이 그토록 탐냈던 강선비의 집터는 과연 텃밭에 심은 배추와 무는 여느 집보다 실하게 자랐고 뒤뜰의 밤나무에서는 알 굵은 밤들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선비는 그 명당의 기운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욕심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자 서로 돕고 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확한 농작물을 가장 먼저 이웃의 독거노인들과 나누었고 마을 잔치 때면 아낌없이 내놓아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아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 이제는 혈색이 돌고 허리도 꼿꼿해지셨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며 살게 되니 그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도 효과가 좋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매달려 호랑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착하게 살면 짐승도 은혜를 갚는단다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가을 추수 감사제를 지낼 때면 가장 크고 좋은 돼지 머리와 시루떡을 준비하여 산입구의 성황당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눈이 많이 내리면 산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하여 도토리묵이나 콩 등을 산길 여기저기에 뿌려두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날 이후로 그 거대한 호랑이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나 바람 소리조차도 산군이 마을을 순찰하며 내는 소리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밤, 강선비는 늦게까지 책을 읽다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어 마당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춥다기보다는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선비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호랑이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기적 같은 반전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문득 마루 끝 호랑이가 머리를 놓고 갔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닦여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핏자국과 함께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담장 너머로 순찰을 돌던 마을 청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까민나, 달이 너무 밝아 잠시 나와보았네. 자네도 고생이 많군. 강선비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을 낯선 인기척이 이제는 든든한 이웃의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청년이 지나가고 다시 정적이 흐르는 마당에서 강선비는 산 쪽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산군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로 이 미천한 선비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내세에라도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따뜻한 고기 한 점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쏴 하고 대답하듯 지나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아랫목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곤히 잠들어 계셨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평온함을 더해주었습니다. 강선비는 화로 위에 올려둔 쇠주전자의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구수한 둥글레차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지자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호호 불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와 뱃속까지 덮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별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걱정 없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서툰 글씨로 써놓은 글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효도, 정직, 우애. 강선비는 아이들의 글씨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탐욕보다는, 미움보다는 사랑을 먼저 배우며 자라난 아이들이기에 제2의 최대감 같은 인물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강선비는 붓을 들어 종이 한 장에 덕불고 피류린, 덧부고 삐연인 이라는 글귀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년 전 홀로 외롭게 산을 오르던 자신에게 호랑이라는 이웃이 생겼듯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밖에서는 쌀락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해의 첫눈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문을 살짝 열어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춥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눈은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고 세상의 모난 곳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저 눈이 그치고 나면 내일 아침 아이들은 마당에서 눈싸움을 하며 뛰어놀 것이고 어머니는 따뜻한 팥죽을 쑤어 이웃들과 나누실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이부자리를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등을 찢어주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산 너머 어딘가 깊은 굴 속에서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을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부디 그곳은 따뜻하기를, 더 이상 가시에 찔리거나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를 간지럽혔고 강선비의 호흡은 점점 깊고 편안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이루어진 이 마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산군이 찾아와 나쁜 기운은 물리쳐주고 좋은 기운만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지 몰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 이불 속만큼은 강선빈의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포근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듯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